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오는 14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5일부터 시내버스가 멈춰섭니다. 5.18 때 계엄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계엄군은 민간인의 집까지 침입해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대세가 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창구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내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파업을 결의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협상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주장이 이대로 평행선을 달리면 15일부터는 시내버스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는 1,4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해 95.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과 실질 임금 하락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매월 22일인 만근일을 하루 줄이고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시급을 10.9% 인상해 대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생활임금 보전 좀 나오지 않는 한 단체인데 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측은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형평은 고려하겠지만 노조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총 인건비가 1,300억 원을 넘어서 1,200억 원 수준인 요금 수입을 100억 원 이상 초과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8개 항에 대해서 광주 버스 운송조합 정관승 전무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16억 정도로. 이번 시내버스 교섭이 한국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교섭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노조 측이 무료 환승이나 농어촌 버스의 도시 진입으로 발생하는 운송 수익 감소를 지원해달라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14일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 5년 만에 시내버스 총파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민간인을 대낮에 집안까지 침입해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증언인데요. 이처럼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5.18의 진실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60을 넘긴 피해자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24 그날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대낮에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계엄군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군홧발로 걷어차고 수류탄과 총칼로 위협했습니다. 옷배기를 하고 막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하고 막 당금을 대면서 내 등을 조사버렸어요. 그때 조사하고 막 필망이 같은 거 들고. 계엄군의 성폭력은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나머지 삶도 망가뜨렸습니다. 계엄군 성폭력을 알게 된 남편이 평생토록 가정폭력을 휘둘러 수십 년간 얻어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입 밖에 내기도 꺼려하던 피해자가 39년 만에야 용기를 내 입을 연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 이웃의 지지와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진 교수입니다. 를 당하지 않게끔 공동체가 지지를 해주면서 그런 증언들이 쌓여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그 완성된 진상규명이고 정의의 실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증언은 계엄군이 5.18 초기 대낮에 민가까지 침입해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 배치를 살펴보면 실제로 7공수 33대대가 피해가 발생한 광주 동구 계림동에 5월 20일 오후 3시께 배치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충돌 때문에 5.18 기념재단 이재희 비상임 연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고 가정들도 이렇게 방문하면 수색도 있었고 지난 2017년 정부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집단 성폭행 등을 확인했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성폭행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칼로 시민을 죽인 잔악한 국가폭력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끔찍한 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 39년 만에 찾아온 이번 진상규명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최근 노동계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월 말일이 되면 은행 창구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고객들이 줄지어 밀려들고 은행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꼬박 3시간을 마라톤으로 일하고 점심시간이 찾아오지만 바쁜 업무 탓에 끼니를 챙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급여 이체되는 날, 광주은행 말일 이런 경우는 이제 끊어서 다니고요. 이제 그것조차 조금 눈치 보일 때는 이제 김밥 사서 타지에서 잠깐씩 먹고 그런 편입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 직원 점심시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점심을 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일부 시중은행들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직원용 컴퓨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심시간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노조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사 교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휴게 시간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통 이제 점심시간으로 사용을 하죠. 그거 자체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왔던 거죠. 금융노조는 시중은행들이 점심시간 보장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큰 홈잡은 없었다며 관련 제도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옛 전남도청 본관 등 5개 동을 오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면 개방합니다. 개방 기간에는 시민군 최후 항쟁의 목소리 등 5.18 항쟁 열흘간의 전시를 풀어낸 전시 열흘간의 나비대 중에 일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 해설과 함께 옛 전남도청 일원을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7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측 위원들은 발전소 시험 가동과 환경 영향 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험 가동은 안 된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나 자료를 통해 환경 영향을 판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2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계부에 의한 여중생 살인 사건을 보면서 폭력과 성추행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또 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왜 이 학생의 도움의 시그널, 요청 시그널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생을 우리가 지키려 했으면 이 여중생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건데요. 최근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이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여러 대안들을 직접 교육기관에서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3남매 간 경영권 분쟁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그러니까 이 그룹 총수 변경을 신청하지 현재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욕망 실현에 빠져있는 기업의 위기는 결국은 우리 경제에 또 새로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오너 리스크가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도 큰 그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이 풀, 이 초목이 초록빛을 띠는 5월인데요. 이맘때 잔디나 풀 속에 숨은 불청객이 바로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때가 또 지금 같은 5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충남 천안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다시 말해서 이 SFTS라고 얘기하죠. 이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SFTS 감염 경로와 증세,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재근 감염병 연구부장과 이야기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 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육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지나면서 곳곳에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사 구간 있습니다. 대남대로 신우아파트에서 주월 사거리 방향 가스 배관 공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살펴보면 어등대로 선운 지하차도에서 GS 배감주유소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요. 무진대로 송정중앙교회에서 은수 IC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다음은 대남대로 살펴보면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백운교차로에서 주월교차로 방향 교통량 많습니다. 연결되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대로에 밀리는 구간 많습니다. 상무대로 입구 3거리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막히고요. 운천역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용봉 IC에서 서광주 IC 방향 정체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에 대한 여러 폭력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계부에서 살해당한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도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이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그런 태도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대안들을 교육청에서 좀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일어난 이 목포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먼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여중생의 명복을 빌고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좀 편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뭐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아동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번에 안타깝게 이렇게 살해된 그 여중생 경우에도 직접 본인이 나서서 아동보호기관 또는 경찰에 가서 여러 차례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목포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그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적금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친부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기 때문에 광주로 계부와 친모가 있는 집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계부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그 계부가 아동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다시 이제 목포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이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특별 심리 치료까지 받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전에 또 경찰이 신분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부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찰이 바로 소극적으로 그럼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여러 차례 손길을 요구했지만은 그게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 요청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융합된 그런 아동 폭력은 법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 아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경찰이 아동 보호 기관에 이렇게 아이를
강제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든 아니면 교육 당국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간에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사건을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동의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겁먹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의 학생이 얼마나 두렵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그 당시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평상시도 그러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판단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부분들이 이 학교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고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그 공간인 학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좀 들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면 이 기관에서 하는 사례 관리가 그대로 전멸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 이력들이 사례 관리 이력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대로 전달됐다면 이번 사건도 중학교에 입학해서 2달 만에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에서 당황스러워요. 이 학생이 너무나 밝았고 결속도 한 번 없었고 자기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사전에 이 학생에 대한 그런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계신 선생님이나 상담사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알았다면 오히려 밝은 태도를 보였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아이가 밝아서 밝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어떤 불운한 가정 환경을 숨기기 위해서 밝았는지 또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밝은 모습을 띠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이 이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2가지입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한다면 그런 법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교육당국은 이런 사회관리 이력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미 학교 내에도 뭐 상담 선생님 아니면 위클래스 아니면 뭐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보면 다 중첩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위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수의 학생보다는 집중적으로 이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고 특히나 가정 환경까지 직접 개입해서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이 물론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그런 분들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의 업무 분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2가지를 개선책으로 한번 주문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건넸을 때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약간 좀 늦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5월 임시회가 또 대회가 됩니다. 이때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공론화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공론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안도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매뉴얼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뭐 이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매뉴얼이지 매뉴얼에 충실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것들이 커버되고 그 잘못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꼭 우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안, 대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에 아들에게 경영권이 좀 순조롭게 넘어가는 듯한 이 한진그룹의 내부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적어냈어야 하는데요. 제출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부의 경영권 싸움, 이 지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오너들, 가족들 간의 갈등이 또 기업의 위기가 되고요. 우리 또 경제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대기업 총수를 또 지정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 한진그룹만 총수 이름을 적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부에 지금 이 지배권을 놓고 좀 갈등이 있기 때문인가요? 예, 아마 지금 그 한진그룹의 그 자녀 상속인이 3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상태가 네, 전화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게요, 교수님. 네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진그룹의 이 지배권을 놓고 이 가족들 간에, 특히 오너 가족들 간에 지금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교수 다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상태가 좋아졌네요. 지금 한진그룹 내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교수님께서 이해되는 부분 내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상속인들 지분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순리대로 민법상 한다면 그 피상속인 이제 그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 지분이 각 지분마다 이렇게 분배가 될 터인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어느 한쪽이 어느 다른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총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으면 동일인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이 누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느냐,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동일인, 우리 일반적인 총칭은 총수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을 아직 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한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을 합니다. 네. 근데 내부에서 이렇게 이걸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내부의 경영권 싸움 때문에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게 훨씬 더 많겠죠. 네. 하지만 제 생각은 우선은 먼저 그 주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누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분이 이 총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소수의 어떤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나 본인들의 이익에 의한 갈등 구조가 결국은 회사 그리고 더 크게는 이 국가 경제에 좀 위험성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교수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소유주, 총수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위험을 말합니다. 네. 우리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독단 경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배임, 횡령, 성추행, 이런 비도덕적 행위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오너 리스크하고 우리나라 오너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차이는 우리나라 총수는 그 기업을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지배를 하죠. 네. 이게 제3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검찰이나 사법당국도 횡령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관대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통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런 정보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주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전에 어떤 그 어느 재벌은 아마 그 뇌물을 주었다라고 해서 네네. 그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가가 6천억 정도 이렇게 빠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특히
저기 횡령이나 배임 부분들에 가지고 오너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런 부분을 때문에 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 지금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지 못하고 본인의 돈으로 이해하는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돈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이런 배임이나 횡령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 그런 문제, 네.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주주는 주주이고 경영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는 주주의 이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경영은 대표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오면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면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오너가 함부로 경영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네. 왜냐하면 잘못된 경영 하나가 얼마나 기업의 그 생사와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이 돼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네. 이와 같은 제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소액 주주들이 이와 같은 오너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름하여 주주 대표 소송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너가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좌고우면할 것이고 또는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오너들은 아예 배당으로 자기가 수익을 얻지 기업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로의 이 경영에 대한 견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한 60년 동안 해오면서 국가가 묵인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국가 주도의 동반자로서의 재벌 총수가 있었고 그 재벌 총수들은 정치 권력의 힘을 얻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회사 내에서 행사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딱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또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우리 사회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 오너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투명해야 됩니다. 기업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 가지 공시 네네. 제도를 잘 두어서 해야 되고 소액 주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오너를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복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서 야외를 찾는 그런 상충객들도 많아졌습니다만 잔디밭이나 풀숲에서는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SFTS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병에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재근 감염병 연구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이 SFTS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SFTS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FTS의 S는 시비어, 그다음에 F는 피버, T는 트롬보사이토페니아, S는 신드롬으로 이게 한글로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는 살인 진드기가 전파하는 SFTS로 알려져 있죠. 네네. 이 SFTS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드물게 3, 4년 전에 국내에서 SFTS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됨에 따라서 사람 간의 전파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 감염이 많이 되는 계절은 진드기가 증가하는 이 봄철인 4월부터 시작해서 네. 10월까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증상은 특징적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그다음에 혈소판과 근육과 감소하고 구토나 설사 등과 같은 이 소화기 증상이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중증의 경우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신경 증상과 혼수상태로 인해서 치명적인 이런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병입니다. 네, 이 SFTS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시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계신다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원에서는 이 SFTS 감염증이 이 살인 진드기가 감염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봄, 여름, 겨울, 가을 할 것 없이 연중 매달 우리 지역에 있는 야산과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의 숲속 등에서 이 야생 진드기를 잡은 다음에 진드기의 종분포하고 이 SFTS 바이러스를 얼마만큼 네. 보균하고 있는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 잡은 진드기 개체수를 조사해봤더니 1월에는 9마리, 2월에는 55마리, 3월에는 89마리, 그리고 4월에는 이 3월의 3배인 245마리가 잡혔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4월 중에 한 번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도 있고 또한 이 잡힌 이 진드기에서도 보면은 네. 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진드기 채집 중에서 지금 감염된 진드기, 즉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는 현재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료는 네. 이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어차피 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질병 발생에 사전 차단하고 확산 방지로 시민 건강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발생을 하고 4월부터 이 진드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월부터 네네.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드기가? 진드기의 생활사를 살펴보면요, 진드기는 보통 어린 유충하고 중간 단계의 자충 그리고 다 자란 성충 이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네. 이 유충, 자충, 성충 모두 야생 동물에서 기생하면서 이 흡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땅 속에서 유충이나 자충 상태로 이 월동을 하다가 이 기온이 올라가고 야생 동물이 많이 활동하는 이 4월부터는 이 월동에서 깨어난 이 자충의 진드기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 이렇게 진드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체지방 진드기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참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SFTS 이게 증후군에 걸리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SFTS에 걸린 건 아닙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체지방 진드기에서 그 SFTS 바이러스 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약 0.5% 이하에서만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진드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SFTS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원에 그 의뢰된 SFTS 의심 환자 중에서 그 SFTS 양성자의 경우는 대개 60세 이상의 노약자가 대부분이고 네. 이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이 임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이 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러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꼭 이 SFTS만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외에 그 라임이라든지 퓨열 등 기타 그 발열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진드기에 물리면은 이 SFTS만 걸리는 건 아니고 다른 또 질병을 그렇습니다.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광주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환자 발생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저희들이 발표된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 SFTS 환자 발생은 작년의 경우에는 광주에서는 없었으나 전남에서 총 그 16명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올해는 현재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아직 그 환자 발생은 없었으나 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늦게 5월 초부터 충남, 강원, 전북 등에서 총 3명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드물긴 하지만 사람 간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전자에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SFTS는 대부분 그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지만 이 국내에서도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서 그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그 환자 혈액이나 그 체액에 노출돼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어서 그 환자의 그 직접적인 접촉에도 주의를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진드기와의 접촉을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는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와 너무나 과도하게 직접적 접촉도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다면 야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를 와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의사항과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SFTS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열성 질환에 이렇게 매개시키는 것들은 이 진드기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야외 활동 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첫째는 그 모자와 긴 소매옷과 긴 바지를 입고 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요즘같이 그 진드기 개체수가 많은 시기에는 풀밭에 함부로 눕는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그 풀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그 진드기가 흡혈할 때는 이 별다른 그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며칠씩 이 피부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은 잘 털어서 세탁하시고 또 그 꼭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진드기가 물렸을 때 네.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시게 되면 우리 원에서는 이 진드기에 대한 종 분류하고 SFTS 바이러스 보유 여부와 그리고 의뢰하신 분의 만일에 혈액을 채취했을 때는 SFTS 감염 여부까지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야외 활동 이후에 혹시 제가 그 임상 증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 내지 2일 이내에 열이 나고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유쾌한 정보.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재근 감염병 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5월의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한낮에 여름 같은 더위가 좀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는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지난번 연휴 때 저 영광 나골도에 갔었거든요. 네. 정말 멋진 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섬이 참 예쁘고 호젓하고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미롤 여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섬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나골도 미롤 여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롤 여행 좀 독특한 여행의 컨셉인데요. 귀도 솔깃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골도가 어떤 섬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한자로 떨어질 낙자에다가 달 월자를 쓰는 섬입니다. 낙월도 달이 지는 섬 해서 이제 진달이 섬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곳인데요. 네. 면적이 한 12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40만 평이 좀 안 되겠죠.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섬이 다리, 이 진월교라는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언제라도 서로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영광군 낙월면에 속하는 섬인데 같은 면에 속하는 안마도나 송이도보다는 작지만은 면사무소가 있는 그러니까 낙월면의 소재지입니다. 네, 진다리섬 이렇게 나골도라고 한자로 불러도 저기 나름대로 문치가 있지만 예. 진다리섬 하니까 더 좀 멋있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지명 유래도 좀 전해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백제의 운명이 다할 무렵 그때 이 얘기인데요. 이 백제의 왕족이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을 했다가 항로를 잃고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때 다리 섬 뒤로 졌다 해서 이제 진다리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법성포 쪽에서 보면 이 섬 위로 달이 지는 모습이 달처럼 생겼다. 저기 바다로 달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네. 또 섬의 생김새도 지는 달처럼 생겼다 해서 진달이다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낭만적인 섬이 나골도입니다. 네, 이 진다리섬 나골도 섬 여행인데 당연히 좀 배를 타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연륙교로 연결된 섬이 많은데 네. 나골도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칠산타워가 있는 염산면 향화도에서 배를 타는데 이 배 오전 7시 30분 또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렇게 이제 세 차례 들어가거든요. 네. 나골도까지 거리가 20km 그러니까 1시간 한 10분 남짓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야 하니까 가실 때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배를 타고 이 나골도로 우리 기자님과 남자들이 가는 미롤 여행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떠나볼까요? 예. 일단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나골도에 내리면은 새우의 섬 나골도 이런 이제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나골도에도 하나골도에도 이 표지석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네. 뭐 금세 이제 새우가 많이 잡히는 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월에 담그는 오젓 또 6월에 담그는 육젓 또 겨울에 맛볼 수 있는 동젓 이런 것들은 임금한테 이제 옛날에 올리는 그런 진장품이었다고 하고요. 네.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이 말린 새우를 군수품으로도 또 징발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우잡이로 번성을 했을 때는 여기 나골도와 임자도를 중심으로 근해에서 잡은 젖새우가 우리나라 젖새우 생산량의 절반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섬도 바다도 흥청거리면서 이 나골도를 먹여 살렸는데 그때 이 나골도 섬의 인구가 5천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3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5천 명이 사는 좀 큰 섬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네요. 예. 이 새우를 잡았던 배가 또 멍텅구리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골도 사람들의 애증이 서린 이제 그런 배인데요. 엔진도 또 돛도 노도 없는 이제 목선이고 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동력선이 바다로 끌고 나가서 닻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조업을 해야 해서 이제 멍텅구리다 이런 멍텅구리 배다 또 해선망 어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새우잡이 배에 팔려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과장 섞인 뭐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배는 조류의 변화가 많은 바다에다 이제 그물을 쳐놓고 이 조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새우를 잡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포구로 돌아오면 배 안에 가득 돈을 싣고 온다 해서 이제 돈배다 이렇게도 이제 불렸던 저기 배가 새우잡이 배입니다. 기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애증이 서린 배라는 말씀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멍텅구리 배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정부에서 이 배를 없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가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에 태풍 셀마가 이 나골도를 덮쳤는데요. 그때 이 배 12척이 침몰을 하면서 선원 53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이후에 멍텅구리 배의 안전 문제 또 선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95년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 배를 이제 다 없앴죠. 지금은 목포해양 유물전시관 앞에 이제 한 척이 전시용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텅구리 배가 사라지면서 나골도의 인구도 줄고 섬도 쇠퇴를 했는데 이 태풍 셀마에 의해서 희생된 이 선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 이 상나골도 포구에서 가까운 그런데 이 위령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새우잡이로 대표적인 배가 이 멍텅구리 배인데 지금 없어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새우잡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이 멍텅구리 배 대신에 닷배하고 팔랑개비 배라고 있는데 이 배들이 이제 새우잡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닷배는 긴 자망을 이용해서 물때에 따라서 이제 새우를 잡는 그런 배고요. 또 팔랑개비 배는 이 멍텅구리 배의 그물과 비슷한 이 정치망을 새우가 많은 곳에 이제 설치해서 이제 그렇게 잡게 되는데 이 나골도에 가시면은 이 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갈매기들이 무리지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구에서 어부들이 새우와 또 잡어를 분리하는 그런 선별 작업을 하면서 이제 먹을거리가 넘쳐난데 이걸 이제 갈매기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포구에서 갈매기가 배 위에 무리지어 날고 있거나 아니면은 바다에서 갈매기 군단을 끌고 오는 배가 있다. 그럼 그건 분명히 새우잡이 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잡이 배가 들고 나는 나골도 포구 풍경은 어떻습니까? 포구 풍경은 뭐 특별히 빼어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수석을 전시해 놓은 작은 화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도 그냥 돌이 아닌 묵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빛으로 다양한 무늬를 띠는 이제 수석, 묵석인데 나골도 이 묵석이 이제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는 방문객들에 의해서 육지로 많이 반출도 됐는데 지금 이제 법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나골도 여기저기에서 이 묵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골도 쪽으로 가니까 수석으로 이 묵석으로 아예 벽을 올리고 담장을 쌓은 그런 집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 묵석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나골도를 돌아보는 그런 트레킹길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다리섬 나골도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길인데요. 이 하나골도의 일부 구간만 약간 오르내릴 뿐 대체로 완만하고 그런 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걷기 좋은 그런 길이 여기 나골도 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트레킹 길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사무소와 파출소, 보건지소가 있는 이 상나골도 길은 포구에서 몽돌로 이루어진 제개미 해변을 지나서 또 후박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땅제, 뭐 큰 갈막골 해수욕장, 또 바위가 2개 솟아 있는 이 쌍복바위 이렇게 이제 돌아서 다시 포구로 이어지고요. 하나골도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 장벌의 쉼터를 거쳐서 작은 골, 당넘해, 할미골, 외양맞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상나골도와 하나골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서 두 섬을 다 밟으면서 이제 섬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2-3시간 정도면은 뭐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2-3시간이면 참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포인트가 있다면 몇 군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가봤을 때는 가장 풍광이 좋은 곳은 하나골도의 외양맞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갯바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바위 해안인데 이 상하나골도를 이어주는 진월교가 보이고 또 상나골도가 이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그 풍광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여기 외양맞이가 있고 또 여기 외양맞이 가니까 해풍을 맞으면서 자생하고 있는 방풍나물 정말 바위의 지천이었습니다. 이 방풍나물도 지천이고요. 이런 외양맞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골도 포구에서 장벌의 쉼터로 가는 길에서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초분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초분입니다. 나골도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 나골도 밖에서 볏짚을 가져와 가지고 쓴 그런 초분이 여기 나골도 초분입니다. 본장을 하지 않은 채 지금도 이제 후손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간조대에는 이 나골도 뒤쪽 해상 한 100헥타르 정도의 넓은 모래등, 풀등이다, 뭐 맞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래등이 신기루처럼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백합, 뭐 맛 이런 것들도 이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풍경까지도 이 둘레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멋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즈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 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